챕터 5 수사일지 1972년 10월 15일 검찰 송치 완료. 박모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강간살인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송치 서류에는 피해자 살해 경위, 범행 동기, 증거물 목록, 자백 조서 등을 포함했다. 총 2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1972년 11월 20일 공판 개시. 박모 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물들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 빗, 속옷 등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어 범행의 물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잃은 슬픔과 범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피해자 아버지인 파출소장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사는 박모 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1973년 2월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후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박모 씨 측에서 항소했으나 1973년 6월 5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건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었고 치안 상황이 안정을 되찾았다. 파출소장도 가족의 한을 풀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개인 일기. 재판이 끝났다.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법정에서 박모 씨를 봤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체념한 듯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눈빛. 정말 죄를 저지른 사람의 표정일까? 아니면 억울함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일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모 씨는 거의 말이 없었다. 변호인이 질문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박모 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 모습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말 범인이라면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을까?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의 오열하는 모습, 아버지의 억눌린 분노.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범인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박모 씨가 맞는 걸까? 라는 의문도 계속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연필, 빗, 속옷. 모든 것이 박모 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강압수사, 고문에 가까운 조사 방법, 유도 신문.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적법한 수사였다며 반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동료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어려운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했다며 서로를 축하했다. 상부에서도 칭찬이 내려왔다. 나만 혼자 이상한 기분이었다. 형벌의 무게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만약 진짜 범인이라면 당연한 처벌이다. 판결이 확정된 후 파출소장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딸의 한을 풀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해졌다. 과연 정말로 한이 풀린 걸까? 정말로 정의가 실현된 걸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박모 씨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건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닐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재판도 끝났고 판결도 확정되었다. 박모 씨는 이미 감옥에 갔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된 걸까?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이 의문들은 아마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 같다. 챕터 6. 수사일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5년간 박모 씨 복역 중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모범적인 복역 생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복역 기간 중 박모 씨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1987년 12월 박모 씨가 출소했다. 15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출소 후에도 박모 씨는 재심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변호사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동안 수사 관련자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는 당시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증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강압수사, 증거조작, 자백 강요 등의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의 발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자백 이후 너무 쉽게 발견된 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었다. 개인일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계속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박모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기분이었다. 15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그의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출소 후에도 박모 씨가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통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는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들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 강압수사. 모든 것이 다시 생생해졌다. 기자들이 나를 찾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직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결국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다. 대부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았으니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고 이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조사관들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만나서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모 씨에 대한 의심, 강압수사에 대한 회의, 증거 발견 과정의 의문점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갈등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박모 씨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 같았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도 들었다. 놀랍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증거 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연필, 빗, 속옷.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자백 이후에 발견된 것도 이상했다. 정말 조작된 것일까? 그때 내가 느꼈던 직감이 맞았던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진실이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혹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 만약 박모 씨가 정말 무고했다면 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것이다. 그 책임의 일부는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늦었지만 박모 씨의 억울함이 풀려야 한다.
나도 놓아줬을까, 진실을?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다.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해서. 챕터 7. 수사일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으며 증거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특히 강압 수사와 자백 강요, 그리고 증거 발견 과정의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첫 번째,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자백 이후 너무 쉽게 발견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10년 박모 씨가 재심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와 새롭게 확보된 증언들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들과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재심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일부는 강압 수사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발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경찰관의 증언이 번복되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된 증거를 현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양심 고백했다. 2010년 12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기존 판결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며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기존 판결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심 과정에서 국가수의 재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발견된 증거물들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혈흔의 연대 측정 결과 사건 발생 시점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1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박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011년 12월 고등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2012년 3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박모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개인일기.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박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안을 봤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다. 내가 그때 느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강압수사, 증거조작, 자백강요? 모든 것이 문제였다. 재심 신청 소식을 들었을 때는 떨렸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내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재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참을 고민했다. 동료들의 시선도 걱정됐고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법정에 섰다. 증언대에서 당시 상황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박모 씨에 대한 의심, 강압 수사에 대한 회의, 증거 발견 과정의 의문점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특히 증거 발견 과정에 대해 증언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 동료가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다는 의혹,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들, 말하면서도 동료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박모 씨의 얼굴을 봤을 때 확신이 들었다. 39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그의 모습에서 진실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 혈흔의 연대가 맞지 않는다니. 그때 내가 느꼈던 의심이 정말 맞았던 것이다. 증거가 조작되었던 것이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던 날 법정에 있었다. 박모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울컥했다. 39년 만에 받은 무죄 판결.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을까? 판결문을 들으면서 부끄러웠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한 수사는 정말 엉터리였던 것이다. 진실을 찾기보다는 범인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동료들 중에서는 여전히 박모 씨가 진범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것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박모 씨는 무고했다. 박모 씨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39년 동안 억울함을 감수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진실은 드러나는구나.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사실은 밝혀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받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기쁨과 안도감, 그러나 아직 남은 무게가 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박모 씨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잃어버린 39년의 세월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래도 다행이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박모 씨의 명예가 회복되어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몫이다. 챕터 8 수사일지 2012년 6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9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박모 씨는 정신적 피해와 일실수입 그리고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금으로 총 10억 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국가 측에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3년 4월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박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모 씨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박모 씨 측에서 항소했으나 2013년 1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고등법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박모 씨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법원은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판결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거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정부가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박모 씨는 계속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박모 씨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명예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판결만 있을 뿐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일기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박모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39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억울한 옥살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1심 판결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다. 소멸시효? 박모 씨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는 말인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절망스러웠다. 법원이 형식 논리에만 매달려서 실질적 정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았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국민들도 이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죄는 인정하면서 배상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라도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모 씨가 돈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정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바람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개인도 잘못하면 사과하는데 국가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 내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박모 씨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공허함과 회한이 밀려온다. 돈 한 푼 없이 남은 건 이름뿐인 정의? 무죄 판결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39년의 세월을 보상받았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정의인가? 끝내 국가 앞에서도 외면당한 박모 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개인이 국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진실을 밝혀도 결국 국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 그저 무죄라는 판결만 있을 뿐이다. 박모 씨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국가의 사과를 받기 위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이가 들고 지쳤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의 싸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미완의 정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박모 씨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